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보려고 하는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개인이 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제 적응 정책들을 좀 펴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비교 비슷하게 그러면서 한국의 이제 현 상황은 어떤지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내용이라 가지고요. 근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기후변화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적응의 이제 국외 사례로서 영국하고 이제 독일하고 미국하고 요 사례들을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상황들을 좀 보고, 한국에서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의 적응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와 있으며 이 부분들이 더 어떻게 이제 개선돼야 될지 요거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려면 뭔가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아마 이게 첫 시간의 슬라이드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줬던 그 슬라이드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적응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생태계의 변화들도 있긴 하지만 그 생태계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이제 인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해수면의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2100년에 이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간다면 아마 저쪽 부산 센텀시티 쪽에 아파트가 그대로 유지될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 해안가 부분들의 피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직접적으로는 재산 상실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어떤 의미에서 이제 건강 상실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변화들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적응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자연이 영향을 받고 인간이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미리 도시 계획을 세워서 2100년에는 이 지역에 혹은 2050년에는 이 지역 부분들에서 이 도시 지형의 변화라든가 혹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도에 의해서 어떤 폭염의 사태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폭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건물의 단열을 잘한다든가 혹은 건물의 냉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적응해서 살기 좋은 혹은 이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바로 이 적응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식량과 수자원 부분들, 생태계, 생물 다양성, 그다음에 거주 환경, 그리고 이제 보건이라고 하는 측면에 이 정책들을 모두 아우르는 게 이제 적응 정책을 수립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후변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한 국가 차원이 아니라 현재는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류의 미래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WEF, 즉 세계 경제 포럼에서 다보스에서 열리는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제가 알기로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라고 하는 리뷰라고 하는 것들을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 매년 내고 있는 그 보고서에서 최근에 2017년, 18년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15년부터의 경향성들인데, 이 15년부터의 경향성 중에서 위기 팩터 중에서 기후변화 위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아마 1위로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위험한 요소들, 그래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위험 사건의 순위로서 이상기후, 그 다음에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실패의 가능성도 이제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날 거다.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요인 중에서 가장 높은 걸로 기후변화와 관련되는 것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가능성이 높은 위험과 또 하나 위험이 일어났을 때 이제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또 어떤 차이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영향력이 높은 위험 사건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살상인 대량 파괴 무기가 그래도 여전히 1위이긴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여기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실패, 이상기후, 자연재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기 팩터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게 이제 왜 사람들이 위기로 느끼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것이 이제 연쇄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들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완화나 혹은 적응에 실패를 하게 되면 이상기후가 여기가 이제 여기에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제 실패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이 그래프로 나타낸 네트워크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 기후변화 완화나 적응 실패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져오게 되면 이상기후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위기, 그리고 물은 당연히 식량위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 다양성 상실이나 이제 생태계 붕괴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이 좀 더 멀리는 이민의 촉발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올라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지역에 이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한창 이제 사람들에게 했던 게 투발루, 그죠? 투발루가 이 해수면 상승으로 국가 위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이민자들을 어떻게 국제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거냐.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후변화, 특히 이제 기후변화 완화나 적응 실패에 대한 위기 인식이 2018년에서는 가능성이 5위에서 2019년에는 2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좀 최근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 사회 내에서의 위기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11년도보다도 조금씩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폭염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우리의, 이게 이제 언론의 지형이기도 할 수도 있는데,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이슈로 계속 부각이 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제 전반적인 국제 위기의 인식상에서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 쪽에서는 왜 이게 위기 상황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위기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좀 주가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아까 재해 위기도 있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 이게 과거의 자연재해가 가져오는 것보다도 경제적으로 보면 손실이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손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10 허리케인, 그러니까 대형 허리케인이 점점 더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거의 한 338조 원.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수출 전선에서 일을 해봤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케인 한 방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태풍 한 방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초래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힌 자연재해는 미국이 또 이게 국토가 넓어서 그런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도 점차적으로 이제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허리케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가뭄의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호주에서도 가뭄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형 산불이 일어난다라든가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가져온 그 데이터는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2017년도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느 정도로 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부터 온실가스를 감축해도 이미 우리가 뱉어낸 온실가스가 많기 때문에 2100년에 GDP의 약 0.9%, 그러니까 그냥 1% 정도는 이 온실가스로 인해서 적자를 감수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적응을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요 중에서 1%에서 한 26%, 한 3분의 1 정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이제 그거를 좀 감소시킬 수 있겠다.
근데 1%를 올리기 위한 GDP를 1%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해야 될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그거를,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이제 온실가스를 좀 감축을 하면, 그 정도는 이제 보존을 할 수 있다. 노동 안 해도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과 연동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뭐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2050년에 이제 우리나라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이제 영향들을 가져올까. 요거는 그래서 뭐 우리가 보다시피 홍수 범람이나 해일, 자연재해 피해가 계속 증가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제 산사태나 도시 침수 가능성도 증대할 거다. 그리고 이미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지만 식탁 위에 생선의 종류들이 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수의 종류들도 달라지고 있고, 한편에서는 이제 과수의 재배 경계라 그러나요? 이 재배 경계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제주도에서만 귤을 생산하던 것이 이제 점차 상승해서 경북에서도 할 수 있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재배의 종류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농가에서 그 재배에 맞는 식으로 빠르게 이제 전환을 해가면 농가의 피해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겠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변화들에 이제 적응이 잘 못 되고 하면 농가 중에서도 이제 망하는 농가들 계속 이제 과거의 생각만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게 적응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수산 자원의 유형이나 이제 생태계 변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수 부분들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이제 그 가뭄의 형상이라든가 혹은 폭염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처럼의 단순한 뭐 인프라 정책도 그거하고는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상세하게 좀 대밀한 그러니까 정책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되고요. 뭐 이거 직접적으로는 이제 인간에 대한 피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질환의 종류들도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보건의 영향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아까 WEF에서 2위 정도의 그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걸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며칠 전에 호주의 한 연구팀이 이 상황보다도 지금의 그 위기 상황들이 2위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2050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 문명 자체가 파괴될 거다. 이런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서 보는 부분들은 지금 그 지구 면적의 한 35%가 인간이 실제로 이제 도시를 형성을 하거나 해서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인데요. 이 거주 지역의 55%에 해당하는 현재의 도시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비극적인 이런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중국의 텐진 있잖아요. 이 텐진과 홍콩,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방콕 이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0년 뒤에 거기는 거주불능 지역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에서 봤듯이 적응을 실패하거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파리 이제 협정을 통해서 2015년부터 지구상의 이 기후변화 협약에 들어가 있는 모든 197개 국가가 해마다 온실가스 저감 정책들을 하고 이제 그것을 상호 이제 검증을 받으면서 같이 이제 줄이기로는 약속은 했는데, 뭐 약속해놓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안 지키는 국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당장 30년에 이 도시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될 거다라고 해서 좀 더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물들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때에 이게 우선 이제 요게 다 이 거주 지역에서의 불능 상태가
기후 변화,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이제 생태 위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원인은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자원에 대한 남용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사실상 뭐 인류사에서 지금은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한 번도 이런 그 인간이 태어난 이후로, 인간은 사실 지구상에서는 3만 년 전부터, 그죠? 호모 에렉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화를 해왔는데, 그 진화해온 이후로 이런 그 기후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맞은 바는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이제 빙하기라든가 소빙하기라든가, 그러니까 뭐 15세기 16세기에 중세의 그 유럽 사회에서 소빙하기에 의해서 아주 지독한 추위를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록물도 있긴 하지만, 현재는 그 우리가 인류가 태어나고 인류가 역사가 시작한 이후로 해서 지금 맞고 있는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비교할 수 없는 위기다. 그래서 이거는 최초의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그 최초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구 전체로 다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고 있는데, 이 호주의 보고서에서는 380ppm도 안 된다. 지금부터 2050년에 아예 0으로 할 수 있는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전시 체제에 준하는 그런 식의 이제 계획들을 가져야 된다. 이런 그 아주 뭐랄까,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위기감의 경고의 목소리, 가장 높은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현재부터라도 이 기후변화 적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진지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적응보다는 이제 대응 부분들, 이산화탄소 감축을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로 내용들이 갖춰지겠지만, 오늘은 이제 적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요게 이제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의 적응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이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 문제들은 어떻게 하고, 이것은 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CC 같은 경우는 뭐 미래 기후 변화의 파급 효과나 영향에 대해서 어쨌든 자연 인간 시스템이 갖고 있는 현재의 취약한 부분들을 빨리 보완을 하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적응 정책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게 이제 교토 의정서, 이 1997년에 처음 이제 교토 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럽의 이제 38개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제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한 이후로 해서도 계속해서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기후변화는 맞게 되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건가라고 하는 논의들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근데 이제 적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이게 적응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완화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뭐 이런 개념의 구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서 적응한다. 그래서 인간 시스템의 피해를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피해를 회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회를 또 포착해서 새로운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이제 이 적응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후변화나 조절을 용이하게 해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지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변화의 하나의 그 궁극적인 목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보여드릴 부분들은, 요거는 기후변화 적응이 국제적인 그 차원에서 그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논의는 97년부터 되어 있긴 한데, 이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이 적응 논의가 약간은 그 선진국의 차원보다는 이 후진국의 가장 이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갖고 있는 국가가 사실 후진국입니다. 이 투발루 같은 경우도
근데 우리가 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 적응의 피해를 보는, 그러니까 적응의 취약성들을 갖고 있는 후진국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은 누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실. 네, 선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산화탄소 축적의 그 그래프들을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한 번 내뿜게 되면 공기 대기 중에서 한 100년을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한 480 ppm 정도 되는데 이 480 ppm 속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됐던 1960년부터 이산화탄소의 국제적인 기여를 그때부터 하였지만 1960년대는 거의 기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뭐 기껏해야 가발 가지고 그 수출을 해서 그 경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근데 본격적으로 아마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그 국제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거는 1990년 이후로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앞서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석탄을 가지고 대량 생산을 했던 1850년부터 해서 거기서 이제 주도를 해왔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독일, 미국 이렇게 산업화된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 이산화탄소 기여를 했는데, 그것의 그 집합적인 피해는 엉뚱하게 투발로 산업에 얼마나 기여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 혹은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방콕 태국이라든가 이런 쪽의 비난 국가들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 적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런 그 이산화탄소 기여도가 작지만 이 피해는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이 국가들이 어떻게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거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좀 많이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교토의정서에서 논의됐던 부분들은 적응기금을 설립해서 이 아프리카나 혹은 동남아시아에서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라든가, 혹은 뭐 이민자들에 대한 그 도움을 줄 때 여기에 이제 돈으로 좀 지원을 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취약한 개도국에 대해서 영향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지원하고 이제 기술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속을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바로 된다고, 국제협약이 그렇지만 이게 뭐 바로 기금 지원하고 뭐 기금 만들어 가지고 당장 기술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언한 거하고 실행하는 거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2001년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저 개발국에 그러면 행동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2001년에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로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요런 그 97년에 약속한 부분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갈 거냐, 실질적으로 이제 도와줄 거냐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는 데에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칸쿤 같은 경우는 최저 개발국의 지원이나 원조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지구적 수준에서 뭐 적응위원회 기관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응 원칙을 내세우고, 요런 그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이제 파리 협정에서, 이거는 그 저개발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 글로벌 차원에서의 국가의 요런 완화 및 적응 전략의 수준을 어떻게 하면 이제 향상시킬 거나 이런 식의 논의들이 이제 집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선은 요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적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후진국들에 대한 적응 개발 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주로 이제 논의가 모아지고 있었지만, 요 논의와 더불어서 이런 그 국제적인 차원에서 적응과 완화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지면서 각 국가별로 이제 적응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적응을 해나갈까, 그리고 적응 정책들을 세울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좀 합의를 좀 모아가면서 이런 유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응 원칙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일단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도 파괴되고 우리 이제 거주 도시도 영향을 입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그 얼마나 이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그래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따져야 되는 이유들은 이제 우리가 뭐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하는 것들인데 이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홍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200년에 한 번의 정도로 크게 홍수가 날 때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뭐 50년에 한 번 혹은 뭐 1년마다 단위로 홍수가 범람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200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응해가지고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할 건지 200년에 한 번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려면 돈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그 실제로 이제 정책 측면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서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어떤 것들이 합리적인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실제로 이제 감당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선은 절대적으로 이제 이 기후변화의 그 기후변화나 이제 비기후 변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온도 상승에 의해서 사실 이 부분들도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냐 2도 상승하냐 이거에 따라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검증이 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 기온이 현재까지는 한 그 글로벌 차원에서는 0.75도 정도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게 0.75가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 요거에 대한 예측치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후변화와 연관해가지고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과학자들이 정말 제대로 계산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자의 정보를 얼마나 믿을 수 있지? 이런 것까지도 의구심이 될 정도로 2100년의 수치들은 사실 지금은 조금 이제 완화가 되긴 했지만 어떤 그 학자들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1도 정도만 뭐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뭐 6도 정도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도하고 6도라고 하는 차이는 1도가 올라갈 때마다 이 생물계의 전체 지구 생물계의 한 30% 정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곤충부터 시작해가지고 30% 정도가 멸종된다라고 했는데 1도를 2100년에 예상하는 것하고 6도를 2100년에 예상하는 것은 이게 대응 방안이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제 지금 부분들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과학에서도 이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 이 연구가 사실 이 적응 계획 중에서 또 하나는 연구 부분들도 이 변수들을 찾아내는 거, 요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안 그러고 이게 이제 6도 예측을 하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움직일 때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일단 관측을 통해서 이게 이 기후변화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이게 지금 이제 IPCC 보고서를 그렇게 다국적 연구자들이 찾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이 온실가스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산화탄소보다 더 직접적으로 온도 상승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메탄이라든가 혹은 불화염소라고 하는 불화염화탄소 요것들이 더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확하게 계산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름과 같은
이 구름의 영향이라든가 이 구름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 그 합의된 바가 조금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에서 어쨌든 이런 거 관측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영향을 찾아냈으면 그 이 자연 시스템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태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로 위해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했는지 이런 평가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평가 부분들에서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여러분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과도하게 적응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또 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잘못 평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비용, 이익, 효율성 이 부분들도 이제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이제 적응을 할 거냐, 이 적응 수요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가뭄 피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홍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데서도 가뭄보다는 이제 이런 홍수나 혹은 폭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각 국가마다의 차이들이 보여지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이제 행동 계획들이 수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도 계획은 잘 세웁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의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항상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은 실행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게 한국의 좀 고질적인 좀 병폐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지원들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적응 정책 부분들에서 어떻게 이제 국가가 우리보다 조금 선진적으로 간 해외 부분들에서 어떻게 적응 정책을 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는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13항으로 기후변화와 이제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엔에서의 행동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종합적 기후변화 대응책을 국가 정책이나 전략이나 계획에 반드시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가에서 국가의 그 경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할 때도 이 국가 경제 계획의 가장 바탕이 되는 부분들에서 기후변화 적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이 경제 계획이라든가 재정 계획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들을 제시를 하고, 이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역량의 측면에서나 정보의 측면에서나 후진국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유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펴나가는 걸로 이 실행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최저개발국, 도서개도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관리 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아까 이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 과학 지식 역량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개도국에서나 후진국에서는 그런 역량들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유엔의 요런 그 계획들에 따르자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남북 격차라고 하는 것 때문에 후진국에 대한 이 선진국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유엔의 기후변화 요거에 따르자면 후진국에 대한 지원의 내용 부분들이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계속 가가지고 뭐만 지어줍니까? 그죠? 그냥 초등학교 건물 지어준다거나 다리를 놔준다거나 이것이 이제 후진국에 대한 지원이 됐을 텐데, 기후변화 시대에는 사실 이 개도국에 대한 후진국에 대한 지원 내용 자체도 그것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놓는 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행정 역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 부분들이 오히려 더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혹은 이 기후변화 그러니까 이 정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오히려 나을 것이고, 그래서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국제의 후원 정책,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도 내용들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적응들에 대한 얘기들이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뭐 예, 요즘 이 대통령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후변화 뭐 파리 협정에도 탈퇴하고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도 적응정책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대단히 그 선진적이었던 것이요. 1990년에 지구변화 연구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변화라고 하는 부분들 안에는 이제 기후변화가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기도 했는데, 2009년에 이제 기후변화 적응정책 강화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이제 정부 부처에서 하지 않으면 이 적응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됐는데, 여기에서 이런 그 정책 수립에 기관 책임을 지는 부분들은 연방정부의 그러니까 연방정부청하고 그 다음에 주정부들의 모든 부처가 이 적응 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는 함께 협력하는 범부처적인 역할로 결과물로 이 적응 계획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적응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가 있습니다. 이 전담 태스크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태스크포스를 지원하는 여러 위원회들이 있어서 이 적응 계획의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다 포괄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도 포괄이 돼야 되는데, 이 정보와 이 실행 정책들을 입안하고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품질위원회, 뭐 과학기술정책국, 국립해양대기행정국,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요 부분들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구 지원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국가의 기관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결합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2012년도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지구 변화 연구 계획이라고 해서 일단 이제 지구 변화에 대한 연구 부분들을 좀 더 정치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이런 그 연구 정책들이 일단 큰 축으로 설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이어서 2013년에 대통령 명의로 해서 기후변화 행동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대통령 의제로 돼본 적은 없어서, 이제 그게 상당히 그 차이점들을 좀 드러내 보여졌는데, 이런 클라이밋 액션 플랜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런 그 행동 계획 부분들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고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미국에서는 이 적응 태스크포스에서 3대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우선은 여기는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수자원 부분들이 조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좀 특색입니다. 그래서 담수자원 관리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 몇 년 전에도 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가뭄 계속 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후보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댐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농업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물 자원 부분들에 대한 고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담수자원 관리가 적응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류라든가 야생동물, 식물, 기후변화 이제 적응 전략 이 부분들을 이 태스크포스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걸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해양 정책 부분들에서도 이 주요한 그 적응 정책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에서 미국에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로 연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다시피 미국은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라고 하는가, 기후변화가 실질적으로 이제 인간 사회에다가 영향을 끼칠 때 그 영향 요소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날 텐데 그 영향 요소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아직 과학적으로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지원 부분들이 많아서요. 지구변화 연구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제 기후변화 연구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전 세계 국가가 지금 IPCC 연구 보고서에 의해서 정책도 막 바뀌고 이러는데 이 IPCC 보고서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그 정확도를 좀 높이겠다 이런 차원으로서의 그 국제적 기여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 오존층, 이제 그 토지 피복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토지 생태계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변화가 될 텐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하고 그리고 이제 취약성이라든가 이제 리스크에 대한 예측력 이 부분들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게 주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기후변화 영향이나 취약성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NCA 그 국가평가 종합팀이라고 따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국은 지금 이런 그 평가 부분들을 유일하게 담당하고 있는 곳이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소 한 곳에서만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평가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인력 부분이라든가 지원 부분들이 뭐 단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국가평가 종합팀에서 2000년부터 4년마다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을 평가하고 자연환경, 농업, 그다음에 에너지 생산, 토지 수자원, 그다음에 교통, 보건복지, 인간사회 시스템, 생물 다양성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기후변화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고서를 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보고서들을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연방정부의 적응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요 보시면. 뭐 여기에서 다 보실 필요 없이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적응정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여기 교통부, 연방의 교통부가 있습니다. 이 교통부에서는 멕시코 걸프만 지역에서 이게 기후변화가 운송 인프라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해안도로로 그 동해안 해안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안도로들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도 물류 수송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해안가 부분들에 있어서의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도로 수송 자체가 불능화되게 되면 그것이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 같은 것들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적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국토계획 이 국토계획에까지도 이제 적응의 그 내용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우주항공국 같은 경우는 그 기후변화 이제 장기적 영향 관측. 우리는 항공우주원에서 최근에 이제 시작은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요. 그 항공우주원에서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이런 그 기후의 대기 성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조사를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들이 훨씬 일찍부터 좀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지역 정부에서 이게 미국은 실질적인 실행 계획들은 전부 다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정부 쪽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적응 노력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시 차원에서 필라델피아는 또 지역마다 이것이 연방 정부의 중앙의 차원에서 실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 가지고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기후변화 영향이 지역마다 환경 상태에 따라서 생태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주로 이 폭우
폭우 습지를 조성해가지고 이 폭우에 대한 대응들을 해나가는 거를 또 아주 주요한 실행 계획으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국가 차원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실행 계획을 세우지만 필라델피아 같은 아주 작은 시군 단위에서도 적응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변화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도 보시면 영국은 미국에서는 1990년에 그 기후변화법이 개정이 됐지만 영국은 상대적으로 좀 늦긴 합니다. 2008년도에 기후변화법을 제정을 하고 2009년도에 이 기후변화 영향 적응 현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평가하고 이제 보도하도록 하는 그 지침이 2009년도에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이제 그 나프라고 하는 국가 적응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영국에서도 우선 연구소들, 기후변화 연구센터라고 하는 연구소가 이 정책을 입안을 하는데 구체적인 그 실질적인 실행 기구로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해양 기후 변화 영향이라든가 이런 그 연구 정보를 지원하는 대학들이 같이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후변화위원회, 국가정책을 자문하는 것으로서 국가변화위원회가 있고 적응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요 영국에서는 이 적응정책의 가장 핵심 부서로는 환경식품농촌부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기후와 농촌과 그다음에 이제 식품이라고 하는 그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맡고 있는 그런 차이들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서 영국에서 이 적응 정책이 수립이 될 때는 부문별로도, 그러니까 교통부문이면 교통부문, 생태계 부문이면 생태계 부문, 이렇게 이제 부문별로 적응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지자체하고 개별 기관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에서 개별적으로 각각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미국에서 조금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이 영국에서는 기업조차도 자체적인 기후변화 적응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 특징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밑에서부터 그런 그 적응 계획들이 올라오면 이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조율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회 기반 시설과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하고 그다음에 회사들이 제출한 자체 적응 계획을 분석해서 요거에 따라서 국가 적응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저희가 조금 본받을 만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자체마다 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계획들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일종의 이제 종합화하게 되면 실제로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엇박자가 나지 않는 그런 관리의 효율화, 이런 부분들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5년 단위로 그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하고 변화 적응 보고서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수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국가 적응 계획은 영국 같은 경우는 7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대응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건축물 분야 같은 경우는 홍수 피해, 그러니까 주택 홍수의 보험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도심 열섬 현상, 건물 과열, 냉방에너지, 물 부족, 상수도 공급 차질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거주 공간에서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과 연동해가지고 어떤 거주자들의 피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며, 또한 이제 도시의 생태계 부분들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그 부문별 계획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세우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가 있는데요. 이 중앙정부에서는 이 지자체에다가 이 지방의 이제 적응 자문 기구들을 조직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지자체가 이 적응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적응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행정력들이 모자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정부의 재정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게 지방정부에서 실질적인 실행 능력 부분들에서는 주로 이제 도시계획 중에서도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건물이나 교통계획이나 뭐 이런 데에만 이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기후변화를 맡고 있는 행정관 혹은 지방행정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기에는 모자라는 경우들이 많고 그 부분들에 대한 재정 지원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게 조금 모자라는 이런 차이점들도 좀 있고요. 영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방정부와의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생태 분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토양이나 토지 이용 분야에 대한 그런 적응 세부적인 계획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회복력을 향상시킨다든가 이제 토양 수분 조절, 배수 시스템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로 조금 넘어가 보게 되면 독일은 상대적으로 기관들 관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앞에서 영국이나 미국보다 단촐하긴 한데 여기는 우선 이 부처 간에 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 대책반이라고 하는 상시적인 부처 협력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연방환경자원부하고 부서하고 그다음에 환경청이라고 하는 두 기관이 이 적응 계획들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구 분야는 기상청하고 기후서비스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실행 정책 부분들에 대한 평가나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영향 적응센터라고 하는 또 다른 이 기후변화 적응에만 전담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 그 특색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독일에서의 프로그램 수립은 2005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적응 전략이 수립이 되고 지금 이제 2011년도에 적응 이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나 발표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이 잘하는 부분들이 이런 모니터링 평가에서 과거의 정책 부분들에 대한 수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제 정책의 목표를 이행해 나가는데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우선 이제 기후보호 프로그램에서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이 정책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 예를 들면 이제 정부의 프로그램 정책 부분들이 기업의 이제 비즈니스 계획에 어떻게 담길 수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냥 계획을 수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의 활동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할 때라든가 이런 데에도 이 적응의 내용 부분들이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구체화해서 이 적용하는 이 부분들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는 한 15개 부문에서 미래 기후변화 결과를 언급하면서 어떻게 이제 장기적으로 정책들을 가져갈지. 그래서 교통 분야 같은 경우는 장기간 혹서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송이나 이제 내륙수로 이런 적응 전략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그래서 지금은 독일에서는 국가 계획을 할 때 한국하고는 좀 다른 측면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온실가스 감축 저감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데에서 재생에너지 설비들을 계획을 합니다. 그럼 재생에너지 설비 계획을 할 때 이 풍력은 국토 계획 단계에서 어디에다가 풍력을 넣을 수 있으며 그다음에 태양광은 어디에다 설치를 할 수 있으며 요게 5년 전에 이미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계획 안에 또 이제 뭐까지 밀어넣냐면 적응 분야에서 그러면 거기에서는 폭우나 홍수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습지를 반드시 이 지역에서는 습지를 조성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국토 계획 단계에 들어갑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국토 계획에서는 뭐만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냐면 주로 이제 산업 단지가 어디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거 단지는 어디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교육 단지 교육 부분들은 또 어디 들어가고 하는 그 정도의 그 일상 계획들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독일과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국토 계획이라고 하는 일상의 계획 부분들에서 기후 변화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핵심의 그 기준 근거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차이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그 주정부와의 협력, 연방정부라고 하는 연방정부들의 구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중요시하는 게 주정부와의 협력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뭐 생물 다양성 분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후변화 취약종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 피해 부분들뿐만 아니라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 생태계의 다양성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예산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요즘 아마 그 얘기들 좀 많이 들으실 텐데요. 우리가 지금 홀로세 단계가 아니라 이제 인류세 단계로 접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인류세 단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인간이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에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 그 인간이 끼친 영향하고는 이게 질적으로 다르고 인간이 완전히 지구의 생태계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영향력들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지구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지구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서바이벌, 생존을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인간과 동일한 차원의 권리를 갖는 다른 타 생물종들, 그래서 식물 보호라든가 혹은 뭐 어종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죠?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 차원에서의 그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인간 보호에 우리가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으로 그 예산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그 강조하고 있는 게 이 인류세 시대의 인간의 책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비오톱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여기 그 독일에서의 이 생물 다양성 분야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그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경제가 더 살아나기 위해서 생물종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생물종 자체의 서바이벌에 앞서서 그 우선순위를 두잖아요. 그런 인식 자체에 대한 변화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로 좀 들어와서 국내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선 2010년도에 그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 국가 차원에서 이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2011년도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라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이제 녹색 성장법이 개정이 되고 2015년도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수립이 되면서 2015년부터 이때까지 1차, 2차까지는 중앙정부만 수립되도록 되어 있었고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는 201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자체에는 광역부터 해서 기초지자체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뒤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울산광역시만 아니라 울산 뭐 동구청에서도 이런 적응 계획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요거는 정부 부처 중에서도 좀 약간 힘이 떨어지는 환경부가 주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범부처 계획들이 세워지고는 있지만 그 계획의 핵심을 담당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이 적응정책의 큰 골격과 세부 정책들을 여기서 입안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연구 부분들은 좀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기상청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도, 요 정도가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어서 적응정책은 5년마다 수립되도록 이런 법적인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2008년도에 한번 세워지긴 했지만, 법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나온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가 이제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요 적응 종합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화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 기후변화 대응법 요것들을 제정을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아직 국회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법은 그냥 이제 법안 상정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1차 국가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인데 2011년에서 2015년까지로 해서 5년 단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보시면 건강 분야에서 이 이상 새로운 질환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질환들이 들어올 때 그 질환에 대한 대응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요 정도의 부문들이 좀 잡혀 있지만.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영국에서처럼 교통 분야에서라든가 혹은 산업 일반에서의 변화라든가 혹은 또 하나는 이제 주거단지라든가 이런 식의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로 나뉘어져 있지는 좀 않은 게 조금 취약점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범부처하고 지자체 참여 조직 작업반 사이에 여기 사이에 어떤 긴밀한 협력 관계는 아직은 구축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우선 논의들은 98년도부터 있기는 했지만 종합 대책들이 나오는 거는 여기 2008년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녹색성장법과 지속가능법이 나오면서 기후변화 대응 종합 대책이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2차 요게 이제 요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된 게 2011년도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음 단계로 지금 현재 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로 적응 대책은 우리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골격은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변화 적응 기본 계획을 보시면 아까 4개 정책 분야 부분에서 과학적 위험 관리, 그다음에 안전한 사회 건설, 산업계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것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자연 자원 관리, 그다음에 이제 국내외 이행 기반 마련이라고 하는 걸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영국, 독일, 미국에서는 보이지 않은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핵심 정책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이쪽에서는 이거는 이 부분들은 적응 정책이 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산업계 경쟁력이라고 하는 분야가 우리는 언제나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정책에 어떤 정책에서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개 중앙부처에서 참여하긴 하지만 주도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환경부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부분으로 보면 기후변화 감시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게 평가 부분이나 예측 부분이 약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생태계나 이제 건강 영양 모니터링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통합 평가를 한다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환경부에서 2014년, 정확하게 제가 출발 시점은 모르는데 한국의 기후 영향 평가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후 평가 영향 보고서들을 잠시 들여다보시면 우선은 온도가 지금까지 한국의 평균 온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그다음에 이제 강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폭염 일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매년도 보고서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형식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체계들은 좀 갖추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생태계의
그 취약성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다른 나라 보고서들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이제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취약한 정보들이 일단 좀 빈약한 경우들이 좀 많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2차의 어떤 그 비전의 한 목표로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앞에 영국이나 독일에서처럼 이 기후변화 감시 예보나 그다음에 기후영향 모니터링이나 취합성 통합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우리도 지금 갖추고자 연구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사회 건설 부분들에 있어서도 건강 피해 예방이나 관리나 이제 취약 지역 시설이나 재난재해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 계획들은 들어가 있지만 요 취약 지역에 대한 관리 부분들에 있어서도 취약에서도 그 몇 가지 지표 부분들에서 그 독일이나 영국에서 그 지표 관리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수의 지표 관리만 하고 있고 그 취약 관리 부분들에 대한 뭐랄까 포함되고 있는 영역 자체가 좀 아직은 조금 뭐랄까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자연자원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기 생물종 보존이나 관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요거는 아직까지는 그 우리가 얘기한 대로의 그 생물계 자체, 그러니까 인간이 살지 않은 생물계 자체의 그 보호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경제 개발을 위해서 혹은 뭐 농업 생태계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접근하는 이제 그런 그 한계점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저는 이게 아직까지도 왜 적응 쪽에서 이 산업계 경쟁력 부분들이 이렇게 큰 걸로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좀 비판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적응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 적응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의 그 생태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이 개입할 때 그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 적응 기술에서는 산업계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한편에서는 이 적응 기술로 수출해서 경제성을 좀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또 적응 계획이 들어가 있는 요런 그 특성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성과 지표가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이 점검 분야, 이게 평가 부분들이 조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보고서가 그러니까 정책 세부 계획 정책 부분들에 대해서 뭐 평가 보고서가 있긴 한데 그 평가 보고서는 굉장히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강 지역에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습지를 몇 개를 이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한 100개 정도의 습지 보호 구역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올해는 뭐 10개밖에는 못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량적 보고밖에는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취약성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제가 보여드린 거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울산시 이제 동구 같은 경우에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으면서 취약성 평가라든가 뭐 중점 추진 사업을 발굴해서 이 보고서에 담고 있는데 주로 하는 일들이 이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라든가 하수 시설이나 하천 정비 요 정도의 수준에서 담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생태계를 하는데 생태계의 이제 취약성 평가라고 하는 것도 뭐 곤충의 취약성이다, 침엽수의 취약성이다라고 해서 그 내용 부분들이 생태계 이제 전반에 대한 어떤 연구, 그러니까 울산시의 동구도 마찬가지로 그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연구들이 반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현재 이제 적응 계획 같은 경우는 한 컨설팅 회사가 맡아서 몇 개 이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만드는 정도 수준 그리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각 지자체의 그 계획들이 중앙 정부와의 협업 관계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취약성들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후변화 적응의 어떤 그 정책 과제 부분들을 요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 평가했던 다른 분들의 그 모니터링 결과를 제가 좀 요약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 1, 2차 적응 대책 부분들이 이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가뭄이나 홍수나 이 폭염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세 가지 정도의 요거에 대한 이제 대응 정책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앞에서 건강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더 풍부하게 우리가 대응 정책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특성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생태 분야의 어떤 리스크 평가라든가 이 적응 대책 관련해서 여전히 연구가 부족합니다. 지금 그 기후변화 연구에 대한 한국의 R&D 정책들을 보게 되면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생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초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 분야에서 그 생물 종의 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나가야 되는데 한국의 그 R&D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듯이 이게 돈이 되지 않으니까 이쪽에는 또 이 연구 지원들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물 종에 대한 혹은 그 생태계 지도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그런 그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그 리스크 평가나 이런 그 연구 성과나 조사 데이터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다음에 추진 조직 체계들을 보게 되면 정책 활동에 대한 자문이나 이제 추진 사업의 모니터링, 그다음에 기후변화 영향 평가나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감독 기구, 그러니까 모니터링 기구들이 좀 결여되어 있어서 정책의 실효과성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직 평가를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가 참여하는 어떤 국가 기후변화 적응 계획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요원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과제라고 한다면 이 적응 정책의 어떤 조직 체계가 좀 정비돼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에서처럼 중앙 정부와 그 지방 정부 간의 실질적인 협력과 그다음에 동일한 그 목표들을 설정을 해나가고 서로 어떤 그 우리가 몇 년도까지 무엇을 같이 지방 정부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될지 그런 그 목표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과 이행평가위원회 이 부분들이 아직 그 마련이 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장기적인 리스크 평가 연구 정책이나 이런 지원 체계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전망 자료 이런 생산 그다음에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수행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많이 강화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 저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부문별로 어떤 모범 사례를 발굴해서 확산을 한다거나 이제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그 역할들이 그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과제로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그 적응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가에서 지금보다도 더 집중적으로 이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이게 이제 국가 기후 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혹은 적응이라고 하는 정책이 굉장히 산업 정책 못지않게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압력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부에서 이 정책 이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그 동기화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보시면 미세먼지 이거 가지고 위기 상황들을 막 얘기하니까 당장 이제 국가가 범정부적인 그 국가환경회의라고 하는 것들도 구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구비도 막 나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 지금까지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나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그 글로벌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혹은 적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정말로 시급한 또 당장 우리가 여기에 힘을 쏟지 않으면 그 우리의 이 거주 생존 조건 자체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할 수 없다면 저희는 적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의 이제 지혜를 모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